네,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2시간 전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가 발표됐는데 정치인 등 27명이 포함된 부분이 눈에 띄어요. 특히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는데 우선 두 분께서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어떤 시기적 의미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극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컸던 어떤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국민 통합과 또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특별 사면의 어떤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었다. 그리고 거의 역대 이제 최대 규모입니다. 실제 83만 명 정도가 대상이기 때문에 역대 광복절 특사에 비해서도 실제 민상 관련된 특별 사면 등 대상자가 광범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 국민 통합을 이루고 또 이 경제와 민생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정치인이 이제 포함된 것이 이제 논란의 대상인데 그건 늘 그 광복절 특사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역시 특별 사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특사 발표가 있기 전에 일각에서는 뭐 정치인 사면은 좀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거론됐던 주요 정치인들이 다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이번 광복절 특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 사면 복권 제도가 범죄 세탁소로 전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버리고 그리고 진영 논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좋다 하는 입시 비리에 대한 사면이고요.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범죄 세탁소로 전락한 사면 복권 제도를 하루빨리 대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광복절 특사가 발표된 직후에 여야에서도 각각 즉각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오늘 입장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빗줄을 꼽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정의를 운운합니까? 네, 특사에 대한 이제 여야의 반응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라든지 특히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다고 분석을 하세요? 뭐 야당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그리고 특별 사면의 어떤 목적과 취지상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실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4년의 광복절 특사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 같은 정치인 사면 대상자가 55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정치인 사면 대상의 2배였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 잔형 집행 면제 등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 내용, 조국 전 대표 또 윤미향 전 의원이 상징되는 어떤 정치적 의미 때문에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혐의 사실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사면이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가 내민 명단에 있는 정찬민 의원, 홍문종 의원 등은 뇌물 횡령죄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되는 것이고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의원은 안 된다는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야의 어떤 균형도 맞추고 국민 통합의 어떤 필요성,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균형감을 갖고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어떤 기준도 없이 이런 비판은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사면 대상자에 좀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비판을 받을 사면은 아닌 것 같다.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인사는 사면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특히 야권 인사가 더 많다. 사회 결합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그 범죄 세탁소로 전락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당에서 몇 명 했고 야당에서 몇 명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파렴치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범죄를 면제해주고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합법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범죄 세탁소로 전락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특별 사면 복권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광복 80주년 특별 사면 아닙니까? 광복 80주년. 광복 80주년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굳이 이렇게 사면 복권을 해줄 필요가 있었겠느냐. 윤미향 전 의원 수감 생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년 2개월 동안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임기 다 채웠어. 그리고 수감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사면 복권이라는 또 하나의 특혜를 준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 순국 소녀들이 정말 통곡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반성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습니까? 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비판한 그런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후원금을 다시 반환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조차 지금 따르지 않는 정말 후한무치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윤미향 전 의원을 굳이 광복 80주년에 사면했었어야 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여야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두 분도 입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해서 50%대를 기록을 했는데 뭐 이춘석 의원 차명 계좌 의혹 그리고 뭐 사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갑론을박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뭐 일시적인 소폭 하락인 건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 긴장해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하고요. 예.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과 함께 이제 정당 지지율 동시에 하락했다고 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형성된 건 분명하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이춘석 의원 문제도 있었고요. 사면 관련된 논란도 역시 그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정부 여당의 사면은 어쨌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의 비판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취임 후 2달 동안 이제 쉼없이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왔고 지지율의 안정적 상승세를 기록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소 아픈 부분은 분명하지만 이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이고요.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 통합의 어떤 취지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납득해 주실 거로 보고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예. 민생 경제의 어떤 성장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노력들을 다시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지지를 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춘석 의원, 뭐 주식 의혹 그리고 사면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흐름을 보이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지율 저도 흐름은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이 시기라면 지지율이 70%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60% 벽이 무너지고 지금 50%대로 주저앉았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지금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 초기에 각종 인사로 인한 인사 참사를 초래했고요. 거기다가 주식 참사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지금 물리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나온 사면 참사까지 계속 이렇게 참사가 계속되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에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조국 전 대표 오늘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이제 여권의 어떤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계기로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사면 이후에 여권 내 정치 상황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후 전개될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한편이 있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 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고 비상계엄 내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해 거의 같은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협력적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특정 호남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의한 것들이고 실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금 걱정하고 우려할 일은 아니다. 네. 지금 당장에 당면한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는 데는 같이 힘을 모으고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각 당이 스스로 잘 헤쳐나가면서 필요할 때 협력하고 또 경쟁하는 어떤 이 생산적 건강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복권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정치 활동의 제약도 없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다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지만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 어떻게 어느 정도 활동을 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글쎄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는 이미 정치인 아닌가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 상상하기 어렵고요.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서울시장 내지는 부산시장 선거에 반드시 나가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나갈 그리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그 같은 열망, 그 같은 욕구를 제어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서로 수평적 협력 관계, 정책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러나 정치권에서 적이 아군이 되고 또 아군이 적군이 되는 그 같은 현상을 우리 여러 차례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요. 김 씨가 특검 조사에 응했던 것처럼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출석을 할지 또 출석을 한다면 직접 입장을 또 표명할지도 관심인데 내일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이 검찰 출석에 응할 때에도 그 포토라인에서 낸 메시지나 전체적인 어떤 수사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은 목적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사받은 이후에 시점의 문제였지 구속영장 신청이 될 거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실제 이 특검 조사 이후에 구속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검찰 조사 내용에 관련해서 보도되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범죄 혐의 사실 관련된 중대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명확하게 다른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사실조차 부인으로 일관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처럼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측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일 출석은 할 거지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좀 늦은 시간에 이제 내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쯤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결국 구속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구속영장의 이 사유는 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이고요. 또 관련해서 이런 심리를 할 때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우려, 또 재범의 위험성들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데 지금 확인된 사실들에 의하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히 소명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는 내용들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초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는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혐의의 소명은 이루어졌고 증거인멸 우려도 최근에 보면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의 휴대전화 교체라든가 뭐 쓰던 PC를 포맷한다든가 이 전형적인 증거 인멸 행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분명하게 다 이 증거나 내용으로 정황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기재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번 특검 조사에는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이전에 소환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계속 불응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영장 발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내일 상황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50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뭐 충분히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속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 사유가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15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혀 구속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가 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부를 함께 구속을 할 것인가 하는 대목,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2019년 10월에 정경심 여사가 먼저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같은 해 12월인가요?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라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뭐 어느 정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수사 뭐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도 어떤 책임이랄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의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장면 자체가 확인이 돼 있고 또 보좌관의 어떤 명의로 차명 거래한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중요한 거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차명 거래에 의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 혐의 사실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하면 국회 차원의 어떤 조치도 될 수 있겠고요. 아마 그건 수사 상황에 따라서 뭐 필요한 조치는 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죠.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좀 엄중하다고 생각하는 혐의는 내부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이건 이제 그야말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AI,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겠고요. 아마 10중 8구 내부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 내용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전환기 씨에 대한 징계 절차 국민의힘에서 착수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글쎄요, 실질적 징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뭐 전환길 씨의 영향력은 국민의힘이 무시할 수 없고 실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전환길 씨의 어떤 힘에 기반해서 당권을 얻겠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보인 저 몇 가지 행태를 가지고 경고를 하거나 출입 정지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제명을 할 수 있겠냐? 제명을 한다 한들 이 전환길 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여론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전환길 대회라는 조롱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는 했지만 이 상황 자체를 바꾸기엔 국민의힘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내 좀 중론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굉장히 엄중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전환길 강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기 전에 동영상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 동영상에 전환길 강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합동연설회장에서 김근식 후보가 연설할 때 대구 시민을 심장병에 걸린 대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많은 합동연설회장에 있던 대구 시민들이 격앙했고 반발했고 그래서 전환길 강사의 배신자라는 그러한 외침에 호응한 거거든요. 따라서 전환길 강사의 혐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과대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 당내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현안까지 두 분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